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틀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존스가 2.8% 상승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3.06%, 나스닥은 플러스 3-4%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하락 추세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잠시만이라도 여러분들 베어마켓의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기회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성장 주식들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펠로톤은 18.6%나 급등을 했고요. 쇼피파이 13.58%, 인바이테 플러스 13.49%, 코인베이스 플러스 12.96% 보여줬습니다. 블록이 플러스 11.89%, 아이온큐 플러스 11.79%, 퍼시픽바이오 플러스 11.66%, 시리미티드 플러스 9.73%, ABCL, 에브셀라라 바이오로직스 9.66% 올라갔고요. 업스타트가 플러스 9.64%, 루시드 플러스 9.30%, TQQQ 플러스 9.29% 올라갔습니다. 뭐 그 밖에도 우버라든지 인텔리아 같은 종목도 9% 이상 상승하는 굉장히 추세가 좋은 하루였고요. 메가테크 기업들도 성적이 괜찮습니다. 오래간만에 엔비디아가 5% 이상 급등을 했고요. 아마존도 플러스 4.44%,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3.38%, 구글이 플러스 3.13%, 테슬라 플러스 2.9% 보여줬습니다. 애플이 플러스 2.56%, 메타 플랫폼즈 플러스 1.20%, 넷플릭스 0.71% 소폭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요,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픽은요, 과연 이번 랠리가 계속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고 다시 하향 추세로 전환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모간 스탠리의 의견이 나오는데요. 모간 스탠리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바닥을 찍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지속 가능한 시장의 바닥을 찍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모간 스탠리의 의견입니다. 자, 인베스트먼트 뱅크인 모간 스탠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3,000에서 3,400까지는 떨어져야 바닥을 찍은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울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들의 포캐스트가 점점 더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000에서 3,400이면 굉장히 폭이 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3,00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3,400보다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래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충족이 돼야 그때 가서 우리가 시장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충족 조건은요, S&P 500의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45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뭐냐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주식 투자 말고도 여러 가지의 투자처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인 국채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는요, 거의 돈을 잃을 확률이 빵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투자처를 버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리스크가 높은 대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국채에 투자할 때, 그리고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때 과연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투자할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단 2.76%에 불과하다라고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불과 2.76% 정도 더 벌겠다고 이렇게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느니 그냥 국채,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이 모간 스탠리의 입장인 거죠. 따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4.5%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그 이상으로 가야 주식 투자의 매력이 올라간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충족 조건은 뭐냐면요, 바텀업 컨센서스 NTM EPS입니다. 자, 바텀업은 뭐냐면요, 탑다운의 반대말이죠. 탑다운은요, 경제의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바텀업이라는 것은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각 기업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S&P 500에는요, 총 500개 가까운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500개가 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구글 같은 종목은 티커네임이 2개가 있잖아요. 따라서 거의 500개 가까운 기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 S&P 500인데 이 500개의 기업이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이 EPS, earning per share를요, 다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지금 현재로는 237을 찍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모간 스탠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237이 너무 높다. 이게 225까지 떨어져야 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컨센서스는 이제 예상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업이 어닝을 발표할 때 컨센서스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발생해야 주가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이 주고 있는 예상치가 너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225까지는 떨어져야 앞으로 어닝 결과할 때 좋은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 모드를 탈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헤드라인 ISM Manufacturing PMI입니다. 자, 제조업의 PMI 지수 역시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경제 지표입니다. Purchasing Manager Index라고 부르는 건데요. 구매자들, 각 기업에는 이제 구매 담당 매니저가 있잖아요. 이 구매 담당 관리자들은 지금 현재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비즈니스가 좋은지 가장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만약에 PMI 지수가 50 이상 되면 경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PMI 지수가요, 아직까지 8월 기준으로 52.8, 그리고 9월 달에도 50을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PMI 지수가 너무 높다는 거죠. 경기가 아직까지 둔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PMI 지수가 45 정도는 찍어야 경기가 최악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경기가 반등하면서 주식시장도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모간 스탠리가 볼 때는요,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하는 신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제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나 좀 첨언을 할까 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본 기사 내용에 따르면 모간 스탠리가 주식시장이 3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20% 정도는 추가적으로 폭락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이죠. 그리고 더더욱이 이번 기사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세 가지의 필요 충족 조건을 얘기하면서 바닥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과거를 되돌아보면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요, 그럴듯한 이야기, 굉장히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믿기보다는 지금 그 상황에서 좀 바보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2020년 3월 달에 굉장히 좀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톱니입니다. 톱니 같은 경우는요, 그 누구도 상승장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때 혼자 상승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주면서 이 굉장히 좀 많은 곽강을 받은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똑같은 일이요, 마이크 윌슨이라는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한테 발생을 했습니다. 불과 1년 전, 한 1년 반 전에 마이크 윌슨은요, 앞으로 폭락이 올 것이다, 적어도 20-30% 정도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누구나 다 상승장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30% 정도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마이크 윌슨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바보처럼 보였죠. 그리고 지금 이 기사를 마이크 윌슨이 쓰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마이크 윌슨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논리정연해 보이고, 뭐 그 반대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톱니라든지 캐시 우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좀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들의 말이 대부분 다 맞아떨어졌다. 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그냥 논리대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인데 이 시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 S&P 500의 PE 레이시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은 매년 PE 레이시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25 가까이 이 25배의 PE 레이시오가 다시 하강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또 상승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35배까지 PE 레이시오가 올라가게 되면요, 결국은 떨어질 거라는 말이 맞아 떨어지죠. 근데
그런데 문제는 떨어질 거라고 예측한 다음에 2개월, 3개월, 6개월, 심지어는 1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치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결국 많이 올라가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떨어지면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를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게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되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미국의 경제 지표 하나를 살펴볼 텐데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에는요, 배드 뉴스가 굿 뉴스 역할을 하고 굿 뉴스가 배드 뉴스거든요. 자, 이 얘기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잡 오프닝, 그래서 일자리가 몇 개나 지금 오픈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일자리의 수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일자리의 수가 8월 달에 무려 110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아진다는 배드 뉴스잖아요.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굿뉴스로 해석이 된다. 왜냐하면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좋지 않은 뉴스가 굿뉴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잡 오프닝 일자리의 수가 지금 8월 달에 총 10.05 밀리언이 나왔습니다. 1000만 개가 넘는 자리가 아직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수치는요, 7월 달에는 11.17 밀리언이기 때문에 무려 한 달 만에 10%가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면서 굿뉴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연준 입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야가 바로 너무나 타이트한 레이버 마켓이거든요. 자,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 한 명당 열려있는 일자리의 수가 2개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레이시오가 2대1이죠. 그런데 이번 8월 달에 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이 레이시오가 1.67대 1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한 명당 지금 열려있는 일자리의 수가 원래는 2개 정도 됐었는데 1.67개로 떨어지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울리 어닝, 즉 임금을 보면요, 1시간당 버는 돈이 지금 5.2% 정도 지난 12개월 동안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2.8% 정도 임금이 하락한 거랑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이 역시도 좋지 않은 뉴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보고서는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은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다우존스의 예상치는요, 27만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9월 초에 발표됐던 8월 달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총 31만 5천 개였습니다. 따라서 31만 5천 개보다 많이 떨어지는 27만 5천 개 정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연준이 금리 인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용 시장이 변화하는가의 그 추세에 달려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27만 5천 개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숫자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하고요. 아마존 관련해서 좋지 않은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뉴스 역시 우리가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마존에서 멈춰버렸다. 코퍼레이트 하이어링이니까 본사의 직원을 뽑는 것을 멈췄다라고 나와 있고요. 본사는 이제 리테일 비즈니스, 이커머스 쪽에 한정해서 멈췄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올해 말까지 사람을 뽑지 않는다라고 뉴욕 타임즈에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리크루터들, 사람을 뽑는데 도와주는 이제 헤드헌터들을 얘기하죠. 이 헤드헌터들이 어떠한 지수를 받았냐면 일단 all corporate roles, 그래서 본사 직원을 뽑는 것을 멈춰라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테크놀로지 포지션, 즉 테크 쪽에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쪽도 사람을 뽑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의외죠. 왜냐하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요, 이 엔지니어들을 뽑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정평이 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얼마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그 단면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스토어 비즈니스니까 이커머스 쪽에 국한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아마존은요, 무려 2만 개의 잡 오프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쪽에만 사람을 2만 명 가까이 뽑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 고용 프로세스를 모두 한시적으로 중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클라우드 비즈니스 AWS 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 뉴스에 대해서 제프리즈의 애널리스트 브렌트 틸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는 아마존은 현재 주가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뭐가 반영이 돼 있냐면요, 이 리세션의 영향, 그리고 코스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감소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헤드윈드가요 모두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아마도 더 많은 가치를 이 리테일 비즈니스 쪽에, 이커머스 쪽에 시간이 가면서 적용을 해 줄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주가가 상승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데미지가요 모두 다 이미 다 적용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대처를 이미 마쳤다는 거죠. 따라서 수익성이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코스트, 비용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분기에 2빌리언, 즉 20억 달러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1분기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하죠. 따라서 2분기 연속으로 2빌리언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비용의 절감을 만들어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은요 2022년 말까지 이러한 비용 절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매출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쪽의 매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코스트 절감에 힘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인컴, 즉 영업이익은 줄어들지 않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제프리즈의 진단처럼 이번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바뀌어서 주가에는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메타 플랫폼즈인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메타 플랫폼즈가 뉴욕에 있는 오피스를 하나 안전히 닫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에 있는 오피스뿐만 아니라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오피스를 여러 개 닫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피스의 수를 줄여나간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work from home, 즉 재택근무를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렸듯이 기업의 경영진의 목표는요 순이익의 증대, 즉 매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 수 있을까,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업이 어떠한 방식을 취해서 전략을 구사할 때 많은 매출과 최소한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work from home,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팅이나 컨퍼런스, 엑시비션 같은 거를 가상 공간에서 하는 것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은요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 공간에서의 미팅이 너무나 허접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고 엑시비션을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근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 현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몰입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추세는 이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요 돈을 정말 겁없이 쓰는 기업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투자를 할 것이다. 근데 투자 금액이 무려 100 빌리언, 1000억 달러입니다. 자, 이렇게 1000억 달러나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자를 해서 뭐를 만드냐면 매시브한, 정말 규모가 엄청나게 커다란 반도체 공장을 뉴욕에 지을 것이다라는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목적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일단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건설을 다 마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 20년 정도를 바라보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요. 자, 또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EO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통과된 칩스 액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육성 법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 반도체 육성 법안이 직접적으로 이번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육성 법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에서요, 자국의 반도체를 정말 본격적으로 밀어줄 거다, 스폰서를 해줄 거다, 이러한 느낌이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시대적인 하나의 트렌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트렌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트렌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힘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잘 지켜보고 투자를 진행해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일단 첫 번째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에는 애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뉴스는 애플의 주주 입장에서는 배드 뉴스인 것 같고요. 하지만 한 사람의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애플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요, 앞으로는 USB-C 차징 포트를 이용해야 된다. 그 기한은 2024년까지 모두 다 바꿔야 된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EU에서 유로피안 유니언이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애플이 판매하고 있는 별도의 USB 포트가 있잖아요. 라이트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그만 포트를 이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표준화되어 있는 USB-C 차징 포트를 애플도 이용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애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USB-C 차징 포트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라이트닝 포트를 판매하면서 부가적인 수입이 있었을 텐데 이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길게 보고 넓게 본다면요, 애플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하나의 표준화된 USB 차징 포트를 이용한다면 그만큼 뭐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헤드라인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권에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완결될 것인가, 종료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관심사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인데, 일단 미국을 보시면 Federal Trade Commission, 줄여서 우리가 FTC라고 부르죠. FTC의 결정은 빠르면 11월 말이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하지만 미국 쪽 말고도 넘어야 될 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럽인데요. 일단 영국을 보시면 안티트러스트 레귤레이터, 독점 규제 기관에서 화요일날 얘기하기를 3월 1일을 일단 잠정적으로 데드라인으로 삼는다. 따라서 늦어도 3월 1일에는 발표가 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쪽의 유로피안 커미션을 보시면 잠정적인 데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11월 8일이다. 따라서 미국하고 유럽연합은 11월이면 이제 발표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영국이 조금 늦은 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미국도 발표를 하고 유럽연합이 발표를 한다면 영국 쪽에서도 조금 더 서둘러서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론이 나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헤드라인은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아직까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원래 오리지널 프라이스죠. 동의가 됐었던 54달러 20센트, 한 주당 54달러 20센트를 주고 인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자, 어제 인수가 확정되면서 트위터의 주가가 무려 22%나 단 하루 동안 급등해 버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요,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은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금 더 테슬라에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주주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과연 앞으로 트위터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좀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요, 좀 더 알찬 내용,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가득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